얘들아 안녕. OMG 역사교실 19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2단원 세 번째 주제 동학농민운동과 네 번째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있고 나서 10년 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우리 동학은 배웠어. 최재우가 창시했던 종교였고 인내천이라고 하는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보면 개항한 이후부터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과도 그렇고 다른 서양 나라들과 무역을 하게 된 이후부터 이 외국 세력들, 외세라고 합니다. 외국 세력의 경제 침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특히나 개항 이후 밑에 조선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같은 사건 때문에 각종 배상금을 지불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 자, 백성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계속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곡물을 유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탐관오리들, 나쁜 관리들 여전히 백성들 수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기댈 곳이 없는 백성들 동학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인내천 사상을 믿으면 언젠가 이런 사상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동학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동학의 처음 시조였던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잖아. 최재우가 이 인간평등 사상 때문에 정부한테 이게 사악한 종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 우리가 배웠었어. 자, 이 처음 종교를 만든 종교의 조상님, 종교의 시조를 여러분들 교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조는 최재우,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를 만든 동학을 만든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자, 이거는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야. 즉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운동, 어려운 말로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교조였던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동학을 믿는 거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종교를 포교하는 거 자유를 주세요 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면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의 움직임이 꿈틀꿈틀하고 있었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전개 한번 볼게. 고부농민봉기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고부는 여러분들 지역이야.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있거든. 정읍에 있는 한 마을인데 여기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라도의 고부에 군수로 부임을 했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있어. 나쁜 관리가 있어. 이 나쁜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계속 수탈을 했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막 강제로 저수지를 파괴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을 강제로 세금을 붙여가지고 물세를 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세금 떼먹고 수탈하고 말 안 들으면 불러다가 곤장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빠도 곤장을 맞다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봉준이 저 나쁜 관리 조병갑을 쫓아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러면서 이렇게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떻게 우리 봉기를 하자라고 쓰는데 여기 이거 보이지? 사발, 접시야. 그릇을 덮어 이렇게 엎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봉준, 김철수, 김계동, 박말순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 거야. 왜 이렇게 동그랗게 이름을 써놓을까? 그러면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 없잖아. 그냥 이렇게 문서를 썼을 때 앞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글 쓰듯이 쓰면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주무자일 거 아니야. 주동자. 근데 그걸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사발통문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덮어놓고서 이렇게 쓰고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글을 쓴 거야.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봉기를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이 봉기가 성공을 해. 그래서 이 나쁜 조병갑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어서 정부에서 야, 대체 전라도 저기 정읍에 있는 고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이용태 너가 한번 가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봐 라고 해서 이용태를 파견을 해. 이렇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합니다. 안핵사로 이용태가 와가지고 딱 봤는데 어라? 아니 조병갑 이 사람이 물새도 걷고 곤장도 때릴 수 있는 거지. 어디 쌍놈의 새끼들이 양반한테 대들어 라고 하면서 고부농민봉기 관련자들을 엄청 가혹하게 탄압을 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전봉준을 비롯한 고부의 농민들은 힘들었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러 온 관리가 이 새끼들이 상놈 새끼들이 하면서 막 하니까 더 열이 받은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제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부농민 봉기를 이끌었던 전봉준 등이 무장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 이거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습니다. 영광 바로 위에 무장 보이죠? 이 무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들고 일어나고요. 이 조선정부군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들 옆에 보이는 여기 황토현이라고 하는 정읍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장성에 있는 황룡촌이라고 하는 곳, 이 두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그걸 바로 제1차 봉기 때 승리한 전투,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냐? 당시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막 군인들이 총도 가지고 있고 한데 농민들은 총이 없단 말이야? 뭐 죽창이나 아니면은 낫이나 이런 것들이나 있는 농기구나 있지. 이 농민들이 총알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당시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기념관 가가지고 보는 건데, 이게 장태라고 하는 거야. 장태. 이 장태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렇게 통 형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입구에 병아리가 막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막 병아리들 막 키우고 막 알 낳고 막 이런 거였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농민군들이 여기에다 솜을 다 채워놔. 그러면서 요거를 굴려가면서 요게 뒤에는 몸을 숨기고 굴려가면서 그 정부가 쏘는 총알을 막 막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승리를 하게 된 거지.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위로 쭉쭉 올라가서 위에는 전주까지, 전주 보이죠? 전주까지, 전주에 있는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주가 얼마나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곳이냐면, 조선 왕실 이성계부터 시작이 되잖아. 이씨잖아. 전주 이씨란 말이야. 그들의 본관이 여기야, 전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관 전주가 여기 농민군들에게 점령당했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부가 청나라에 또 지원을 요청을 해. 청나라야 도와줘 라고 하니까 청나라가 응 알겠어 갈게. 근데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체결하면서 조선에 군대를 보낼 시에는 상대방한테 통보하기로 했는데 우리 일본한테 말하고 갈게. 야 일본아 우리 조선에 간다 라고 하니까 청나라의 군대에 이어가지고 일본이 야 그럼 나도 들어갈래 라고 하면서 부르지도 않은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텐진조약 때문에 그런 거야. 청군에 의해서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된 거는 텐진조약 때문에, 갑신정변 때 10년 전에 체결한. 자, 그러면서 정부가 뭐야 우린 청만 불렀는데 일본까지 들어와? 이러다가 너무 복잡해지겠는데? 야 얼른 그냥 우리 농민군이랑 화해하자라고 해서 전주에서 화해를 하자는 약속, 화약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동학농민군 사이에서 후다닥 화해를 해요.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 동학농민군 너네가 원하는 개혁 우리가 약속해줄게. 그러면서 동학농민군도 자진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농민군이 스스로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 봐봐 이런 집강소라는 곳 설치해서 마치 지금의 뭐 군청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민원 받아가지고 나쁜 거 개혁하고 고치고 하는 역할로서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집강소가 정말 얘들아 많이 나오거든. 자, 집강소 알아두세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자, 이렇게 전주화약이 체결이 되면서 조선 정부랑 동학농민군 사이에서 화해를 했잖아. 그래서 조선 정부가 야 청나라야 그리고 너네 일본 너네 양군 둘 다 그냥 얼른 철병에 이제 필요 없어졌어. 너네 우리 동학농민군이랑 화해했어 라고 했는데 일본이 싫은데? 군대 철수 안 할 건데? 이 요구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우리 조선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을 해버려. 본인들이 이 당시에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청나라, 당시에 조선 안에 청나라, 일본 양쪽 군대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 청나라한테 야 청나라 누가 조선 먹을 건지 우리 지금 당장 전쟁하자 라고 하면서 지들이 먼저 전쟁 선포를 하면서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어이가 없는 거야. 뭐야 저 새끼들 우리 전주화약 체결해서 정부랑 화해했는데 일본 쟤네가 뭐라고 군대도 철수를 안 하고 마음대로 경복궁 점령하고 우리 땅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켜? 라고 하면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켜. 그게 바로 제2차 봉기입니다. 자, 제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러다 공주에서 이제 일본군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간 정부군 이들을 동학농민군이 마주쳤어. 그런데 이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이 고개에서 벌어진 전투,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도망가던 전봉준 같은 지도부가 결국 체포되게 되고 동학농민운동은 제2차 봉기로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분이 바로 전봉준이야. 지금 체포되고 있는 전봉준의 모습. 자, 이제 체포된 전봉준이 재판정에 섰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나와 있어. 한번 볼게. 재판관이 작년 3월 고부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으로 그리하였는가? 고부농민봉기 말하는 거야. 그때 고부군수가 조병갑이지. 정해진 액수 이외에 가혹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수만 양인 이유로 민심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거사를 강행했습니다. 거사 커다란 일, 즉 고부농민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재판관 1894년 9월에 다시 봉기를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시 봉기고 2차 봉기 말하는 거야. 2차 봉기 왜 일으켰어? 라고 하니까 전봉준이 일본이 개화라고 칭하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 경복궁을 공격해서 임금을 놀라게 했다. 이에 초야의 선비와 백성들이 충군애국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하고 일본인과 접전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2차 봉기 일으킨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이번 시험 서술형에 낼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성격. 자, 양반 중심의 조병갑 같은 나쁜 이런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 반봉건운동. 봉건에 반대한다. 봉건은 옛 제도를 봉건이라고 해. 옛날 이런 나쁜 제도들, 이런 질서들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반봉건운동이라고 합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하려 한 반봉건 운동.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2차 봉기. 여기 이 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외세의 침략에, 외국 세력의 침략에 저항했던 침략에 반대하는 반침략 운동의 성격이 있다.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반침략 운동. 요 두 가지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한 관리 처벌해라. 반봉건. 서양 오랑캐와 일본을 물리치자. 반침략.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볼게요. 자, 이 가보개혁은 여러분들 그 제1차 봉기랑 2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전주화약 체결한 이후에 조선 정부는 알아서 개혁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가 야 전주화약 체결했으니까 너네 청이랑 일본 군대 양군 철수해줘라고 하니까 일본이 거부하고 경복궁을 마음대로 점령을 했잖아. 그러면서 야 너네 우리 입맛에 맞는 개혁해 라고 하면서 시킨 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제1차 가보개혁 내용을 보면은 자,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문과 잡과했던 그 과거시험 폐지가 되고 이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분제 양반, 중인, 뭐 상민, 천민, 노비 이런 것들 다 없어져요.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재혼을 못했어. 남편을 잃은 부인을 과부라고 하잖아. 과부가 재가는 재혼하는 거야. 과부가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사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2차 가보개혁도 이루어지는데요. 청일전쟁도 이제 그 제1차 봉기와 제2차 봉기 사이에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시비 터가지고 맞짱 뜨자고 해가지고 일으킨 거잖아. 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우리 점점 이제 어차피 청일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조선 내정에 본격적으로 한번 개입해볼까 라고 해서 한 게 제2차 가보개혁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고종이 이 제2차 가보개혁 때 앞으로 국정개혁은 국가의 정치개혁은 기본적인 강령 규칙이야. 강령 이 14가지 규칙 홍범 14조라고 해. 이거를 반포를 해요. 그러면서 제2차 가보개혁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는 청나라에 간섭받지 않고 우리는 자주적으로 개혁할 거야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홍범 14조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입국 조서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글을 보면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니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기를 것이다.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부강은 조선 사람의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해. 교육이 입국 국가를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사범대학교, 선생님 기르는 학교 마련하는 관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이때 마련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너무 슬픈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배경을 보면 일본이 결국에는 조선 땅에서 청나라하고 맞짱 떠가지고 했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로부터 땅을 획득을 하는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봐봐. 자, 조선과 청 사이에 있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곳 있지. 여기를 여러분들
랴오둥 반도라고 합니다. 랴오둥 반도. 근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은 이렇게 일본이 조선통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청나라 쪽으로도 가고 옆에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란 말이야. 여기를 획득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옆에 있던 러시아가 야 일본이 여기를 획득하게 되면 일본 힘이 너무 세질 것 같은데 야 프랑스 야 독일 우리 친하니까 우리 셋이 같이 일본 협박 좀 하자. 저 랴오둥 반도 청한테 돌려주라고. 이렇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하게 됩니다. 러프독이 지금 일본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 자,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삼국 간섭.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아씨 내가 러시아 못 이기는데 알겠어 라고 하면서 청한테 받은 랴오둥 반도를 다시 반환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이 조선을 두고서 누가 조선에서 권력을 장악하는지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근데 일본이 이겼었는데 우리 일본한테 이대로 그러면 일본한테 당하는 거야 먹히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한마디 했다고 깨갱하면서 돌려주네? 그러면 우린 앞으로 러시아 편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고종과 당시 고종 와이프 명성황후가 우리는 이제 친청이 아니라 친러로 간다. 러시아에 친하게 지내는 정책으로 간다. 그래야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친러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똥줄이 탄 거야. 아니 청나라한테 이겨가지고 청나라가 계속 이제까지 조선 간섭하던 거 자기가 청일전쟁 이기면서 끊어냈는데 이제 러시아한테 붙는다고? 라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고 당시에 친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고종도 고종이지만 명성황후 와이프인 명성황후가 엄청나게 이걸 강력하게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몰래 밤중에 들어와서 이 명성황후를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죽여버려. 이 사건을 바로 을미년에 사변이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지금 갑자기 일본 야쿠자가 우리 대통령 그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부인을 죽인다고 생각해봐. 정말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런 일이 당시에 벌어졌던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이 얘네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애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선에 보여준 거고 조선 안에서는 일본에게 다시 달라붙은 친일 내각은 그 관리들 높은 관리들이 모인 걸 내각이라고 해.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이 친일 내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시 일본 입맛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을미개혁이라고 하고요. 을미개혁 내용을 보면 태양력이 사용이 됩니다. 양력이야 양력. 지금 우리가 양력 쓰잖아. 음력 안 쓰고 태양력, 지금의 달력, 태양력 사용을 이때부터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상투를 틀었잖아. 근데 이제 상투 틀지 않고 머리를 싹둑 자르는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남자들도 이제 머리 기르지 않고 짧게 자르는 거.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를 잘랐어. 그러면서 얘들아 이때 상황이 담긴 이런 사료가 남아있는데 단발령이 내려지자 통곡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마다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 피 같은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감히 마음대로 자르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형세가 격변하자 외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군대를 빈틈없이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이 당시 경찰 역할을 했던 허진이라는 사람이 순검들을 동원해가지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칼을 들고 길을 막았다가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머리를 깎았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막 이런 개혁을 추진을 했던 거죠. 친일 내각이 당시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을미개혁 막 추진되고 있는데 을미개혁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아관이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이야. 러시아 공사관. 파천은 왕이 몸을 피하는 거, 피신하는 거를 파천이라고 해.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창 을미개혁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조선의 궁궐이 아니라 얘들아 밑에 지도 봐봐. 원래 당시에 고종은 덕수궁에 있었거든. 근데 덕수궁 바로 뒤에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외교관이 있는 이 땅이 있었어. 근데 이 조선 내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땅은 조선 땅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외교관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 러시아 공사관을 공격을 하면 이건 조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당시 러시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을미사변을 보고서 아니 이렇게 밤중에 몰래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내 부인을 죽일 정도면 일본 얘네들이 나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밤중에 피신을 해버려. 이거 아간파천이라고 해. 그러면서 이 을미개혁도 전부 다 중단되게 되면서
우리 땅 안에서도 자기의 나라를 믿지 못해서 자기 나라 군대도 믿지 못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러시아 공사관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요. 자, 굉장히 사태가 급변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